사람이 발로 공을 가지고 놀았다는 기록은 고대시대부터 전해지는데 오늘날과 동일한 형식이 아니더라도 둥근 물체를 발로 굴리는 경기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형식의 축구 경기가 처음으로 생겨난 나라는 영국으로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수를 정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축구가 점차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1904년에는 국제축구연맹도 조직되었으며 축구가 세계 최고의 스포츠가 된 데에는 월드컵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모르던 많은 사람이 TV를 통해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축구에 대한 재미와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FIFA는 국제풋볼연맹의 약어이지만 영어권 사람들은 풋볼을 사커라고 부르는데 이 사커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사커는 축구협회의 명칭으로 협회를 의미하는 어소시에이션의 단어 중의 일부인 SOC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영국 각지에서 벌어진 축구 경기는 때로는 국왕이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지방에 따라 특색이 강하고 지역에 따라 각기 달랐으며 18세기가 되어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역을 넘어가며 축구를 하게 되었고 모든 지역 간의 공평한 공동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추어 1848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이 중심이 되어 규칙을 만들었고 1863년에 런던에서 풋볼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규칙에 따라 풋볼에 속하는 럭비와 사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 시간이 90분으로 정해지게 된 계기는 영국에서 축구 선수권 대회가 시작된 1871년의 일인데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전까지는 무려 3시간 동안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어느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오랫동안 연장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90분으로 시간이 정해지면서 선수와 관객 모두 이전에 비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로스타임이 없었기 때문에 시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하게 90분 후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대0으로 패하고 있던 팀이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의 기회를 얻었어도 굴러가는 공을 주우러 가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경기는 맞춰지게 되었는데 1891년의 경기에서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했었고 그때부터 로스타임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축구공은 여러가지 디자인이 있지만 오랫동안 흰색과 검은색 무늬가 일반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축구공은 원래 흰색의 배구공 또는 적갈색의 농구공처럼 단색의 디자인이었으며 월드컵에서도 1996년 잉글랜드 대회까지는 배구공처럼 생긴 공을 사용하다가 1970년 멕시코 대회에서부터 흑백 무늬가 섞여있는 공이 등장했는데 그 무늬를 개발한 것은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의 공 제조사인 몰텐사가 개발한 이 무늬는 1965년에 특허를 얻게 되었으며 아디다스 회사와 계약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흑백 무늬를 넣게 된 이유는 공이 회전하는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였고 그 덕분에 선수는 회전 방향 혹은 코스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축구 경기를 파악하는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되었던 것과 동시에 관객들 역시 이전의 축구공이었던 하나의 색상보다 훨씬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크게 활약했던 차범근 해설위원처럼 11번을 등번호로 하는 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팀의 선수 중에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는 10번의 등번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프랑스의 지단, 이탈리아의 토티 등이 모두 10번을 달았던 선수들인데 이렇듯 최고의 플레이메이커가 등번호 10번을 하게 된 이유는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의 등번호가 10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마라도나가 사용했던 10번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10번을 영구 결번으로 비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당시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 감독으로 나오면서 리오넬 메시가 등번호 10번으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팀의 축구 선수는 당연히 같은 색상의 유니폼을 입지만 축구 경기에서는 같은 팀 선수일지라도 골키퍼만 다른 색상의 유니폼을 입는데 그 이유는 필드 플레이어와 골키퍼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11명의 선수가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경기 중에 심판이 선수들 사이에서 골키퍼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울러서 골키퍼의 유니폼은 다른 선수들의 유니폼과는 모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골키퍼는 몸을 던져 공을 막아야 하기에 윗옷에는 어깨와 팔꿈치에 충격을 방지하는 스펀지가 들어있으며 아래 옷에는 골반뼈와 무릎에 충격을 덜어주는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게 되면 두 손으로 축구공을 던져서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 스로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던졌으며 두 손으로 던지게 된 것은 1882년부터입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건이라는 선수가 등장하면서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크리켓 선수이기도 했던 건은 어깨에 힘이 셌기 때문에 한 손으로 약 54m까지 공을 던질 수 있었으며, 어깨가 강한 선수가 있었던 팀에게는 스로인이 강하고도 공격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스로인으로 직접 득점의 기회를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축구는 발을 사용하는 스포츠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점수를 얻게 되면 축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스로인의 강력한 공격성을 약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두 손으로 던지는 규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상대팀의 수비수보다도 더 골대 가까이에 있는 같은 편 선수에게 패스하게 되면 옵사이드 반칙이 됩니다. 농구 경기에서는 없는 옵사이드지만 축구 혹은 럭비의 경기 규칙 중에 옵사이드가 있게 된 이유는 영국인이 비겁한 행동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축구의 원형이라고 알려진 스트리트 풋볼은 마을 대항전으로 수백 명이 되는 남자들이 뒤섞인 집단 격투기 같은 것이었는데, 이 게임은 골이 들어가면 끝났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한 공동체가 되어 공을 몰고 가야 했고, 격렬한 쟁탈전에서 혼자 벗어나 있는 것은 남자답지 않은 비겁한 행위라고 여겨졌으며, 이러한 것을 정식 규칙으로 만든 것이 옵사이드입니다. 축구 혹은 럭비에서는 사각형의 옆 라인을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지 않고 터치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19세기 중반 영국 사립중등학교에서 축구의 원형인 풋볼이 성황을 누리고 있었던 당시에는 공이 사이드 라인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간 공을 가장 먼저 터치한 선수가 스로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인 바깥쪽을 터치 에어리어, 그 경계선을 터치 라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축구공에 손을 대는 것은 핸들링 반칙이라 해서 손으로 공을 다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연히 축구공에 손이 닿았다고 해서 핸들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팀 선수가 핸들링이라고 소리치면서 항의해도 일부러 손을 댄 것이 아니라면 반칙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고의라면 손뿐 아니라 팔이 닿았다고 해도 핸들링에 해당하게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한 사람이 3점 이상의 골을 넣으면 해트트릭이라고 하는데,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3점을 기록하면 해트트릭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 말은 영국 고유의 경기였던 크리켓에서 온 용어입니다. 야구의 전신으로 알려진 크리켓은 정식으로 시합을 하게 되면 한 경기당 3일 동안이나 계속해야 할 정도로 끈기가 필요한 스포츠였습니다. 타자를 아웃시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으며, 투수가 연속으로 3명의 타자를 아웃시키는 것은 현재 메이저리그로 비유하자면 투수가 홈런을 치는 것만큼이나 진귀한 기록이었습니다. 참고로 크리켓에서 한 이닝당 아웃카운트 수는 11개입니다. 따라서 크리켓에서는 3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아웃시킨 투수, 특히 삼진으로 3명을 잡은 투수에게 그 명예를 기리는 의미로 모자를 선물로 주었는데, 해트트릭에서의 해트란 바로 모자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트릭은 재주가 대단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이 말이 축구에 처음 전해졌을 당시에는 한 경기에서 머리, 오른팔, 왼팔로 각각 골을 넣은 한 선수에게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3골을 넣은 선수에게 사용하며,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역시 3골을 넣은 선수에게 해트트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영토 문제로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1969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1970년 월드컵 지역 예선전이 온두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두라스 응원단이 엘살바도르 선수단이 있었던 호텔 밖에서 밤새도록 소란을 피웠고, 제대로 잠을 못 잔 엘살바도르 선수들은 다음날 열린 1차전 경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월드컵 예선 2차전이 엘살바도르에서 열렸는데, 엘살바도르 응원단은 온두라스 선수들이 있었던 호텔의 창문을 깨고 소란을 피웠고, 역시 잠을 제대로 못 잔 온두라스 선수들은 다음날 경기에 지고 말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양팀의 응원단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온두라스 응원단의 차 150대가 불타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각 온두라스에서는 수십 명의 엘살바도르 사람이 살해되었고 방화와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까지 나서게 되어 두 나라는 국교를 끊는 상황이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두 나라의 월드컵 예선 최종전이 멕시코시티에서 열렸는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2대2 동점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연장전에 들어갔고, 연장전에서 엘살바도르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리자 이것이 전쟁의 신호탄이 되어서 엘살바도르 비행기가 선전포고와 함께 온두라스 도시를 폭격했으며 보병부대는 탱크로 진격했고, 온두라스도 엘살바도르에 낙하산 부대를 보내서 공격을 가하는 등 사흘 동안이나 계속된 이 전쟁은 서로에게 큰 피해를 남긴 채 결국 이웃나라의 중재로 마쳐지게 되었습니다.